중국은 한자를 포기하고 한글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게 믿기시나요? 게다가 일반인이 아닌 중국 교육부의 수석 책임자가 한 말이라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말이 중국 내에서 서서히 화제가 되었고 중국 정부는 서둘러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우리 중국의 한자는 한글보다 위대하다. 그러니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며 빠른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수석 책임자와 미국 교수의 숨막히는 대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만하는 그 중국에서 한글 도입 이야기가 나오는 충격적 진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사연을 소개해 드릴 서윤입니다. 첫 녹음이라 조금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색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교육부 언어정책연구소의 수석 책임자 루징이라고 합니다. 20년간 중국 전통 한자 교육의 최전선에서 우리 문화의 정수를 지켜왔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문자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한자가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문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쉬운 점은 중국의 문맹률이 높다는 겁니다. 위대한 한자를 모두가 잘 익혀서 사용하면 좋으련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문맹률을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차 한 잔을 마시며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고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뉴스의 헤드라인은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허수음까지 나왔어요. 미국 MIT의 언어학 교수 에드워드 스펜서가 한글이 서구권에서 가장 빨리 습득되는 언어 1위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글자가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도 세계적인 대학에서 말입니다. 명백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분명 한국에서 돈을 받은 교수일 거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에드워드 교수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수행한 다국적 실험에서 한글이 영어, 불어, 독일어보다 습득 속도가 30%나 빠르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5,000년 역사의 중국 문자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한자는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가 아닌가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 사이에서 이 뉴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고 저와 같은 고위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를 포함한 수석급 이상 고위 관계자들은 이 기사는 가치 없는 보도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한글은 단순하고 체계가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익히는데 쉬울 수밖에 없는 거라며 기사와 저 미국 교수의 실험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이 실험이 나름 흥미롭다며 한글에 관심을 가졌고 이에 불편했던 저는 한자는 체계적이고 가장 발전된 문자이기에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며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중국 SNS에서는 이미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었고 급속도로 이 실험 결과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중국어보다 우수한 것처럼 말하는 저 실험은 말도 안 된다는 격렬한 비난부터 실제로 한번 확인해보자는 의견까지 다양했어요.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교육부 차관인 리빙웨이도 참석한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개혁파 교수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언어학자 장샤오밍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첫 발언권을 얻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문자의 우수성은 역사로 증명된 것이고 서양의 일부 실험으로 우리 문화적 자부심이 흔들릴 수 없다고요. 중국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니까요. 장샤오밍이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문화적 우월감이 아니라 교육적 효율성이라고요. 현대 사회에서 문맹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격분했습니다. 5,000년 역사에 중국이 자존심을 버리고 작은 동방의 나라를 따라가야 한다고요? 회의는 격렬한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실용성을,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을 강조했죠. 저는 회의장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학문적 토론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번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관은 이것이 단순한 뉴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 내면 깊숙이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교환 학생으로 미국에 갔을 때 중국 학생들이 한자를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때 한국 학생들은 자기네 글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외국인들에게 쉽게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작은 나라의 헛된 자존심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미국 교수가 베이징 대학교 교환 교수 자격으로 중국에 온다는 것이었죠. 저희 사무실에 전달된 통지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국 MIT의 에드워드 스펜서 교수가 베이징 대학교 초빙 교수로 3개월간 중국에 머무르며 한글과 한자의 습득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죠.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중국의 문자 교육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것도 우리 문자와 다른 나라 문자를 비교한다니요. 즉시 리빙웨이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허가된 사안이라고 했죠? 제가 강하게 항의하자 차관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이런 소규모 연구가 중국의 위상을 흔들 리 없으니 큰 그림을 보라고요. 오히려 이를 통해 서양의 중국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할 기회로 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장 샤오밍이 다가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루징 선생님, 우리가 왜 이렇게 방어적이 되어야 하나요? 만약 우리 한자가 정말 우수하다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증명될 겁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이 기회에 미국인의 실험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동시에 우리 한자의 우수성은 더 부각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베이징 대학교 강당에서 에드워드 스펜서 교수의 첫 발표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모습에서 전형적인 서양인의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행한 언어 습득 실험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의 관계가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서 초보자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놀라운 데이터로 가득했습니다. 24시간 훈련으로 외국인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발표는 충격적인 제안으로 이어졌어요. 중국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해보자는 것이었죠. 그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농촌 지역의 문맹률이 도시보다 높은 것을 감안해 스촨성의 한 마을에서 30명의 중장년층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 학습 실험을 병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흥미로워 보였고 일부는 분노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양인의 오만한 실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국제적 연구 결과를 무시할 경우 오히려 중국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실험은 소규모로 허가되었고 저는 그 감독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한글 따위가 중국에서 통할 리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5,000년 역사와 함께 해왔죠.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글자가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동양의 중심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그들의 문자라는 것도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 아닌가요? 그 인터뷰 내용이 전국에 방송되었고 저는 순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중국인이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저녁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는데 에드워드 교수가 제 발언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어떤 문화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죠. 그의 말에 어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중국 글자는 세계 최고라고요. 그것이 제 교육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주 저희는 스촨성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실험의 운명이 결정될 걸 생각하니 조금은 긴장됐습니다. 스촨성 상한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 실험이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험 장소는 작은 마을 회관이었고 참가자 30명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농부들이었죠. 평생 농사일만 해온 이들에게 새로운 문자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글이라니요. 에드워드 교수는 첫날부터 놀라운 접근법을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교육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우선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기 위해 간단한 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모 몇 개를 대형 카드로 보여주며 소리와 연결시키는 활동을 진행했죠.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를 보여주는 직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 농부들이 외국 문자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첫 세션이 끝나갈 무렵 일부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자모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에드워드 교수는 저에게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루징 선생님, 당신의 심정이 어떨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경쟁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 말에 저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뭘 이해한다는 건가요? 중국에서 우리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역사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는 전날 배운 자모를 복습한 후 간단한 단어 조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성취감이 빛났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동안 진행된 한자 교육은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기본 회계 순서와 구조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참가자들은 힘들어했죠. 점심시간 저는 마을 어르신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수줍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평생 글을 못 배워 도시에 나가면 항상 두려웠는데 이렇게 쉽게 글자를 배울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요. 저는 쓰촨 방언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자보다 한글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글자는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글자는 소리대로 쓰면 돼서 편하다고요. 그 대화가 끝나고 불편한 마음으로 수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복잡한 개념을 표현할 때는 한자가 훨씬 효율적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녁 세션에서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참가자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직접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칠판에 한글로 간단한 인사말을 써달라고 에드워드에게 부탁했죠. 그가 안녕하세요라고 적자 참가자들에게 이것을 읽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반면 옆에 있는 한자 학습 그룹은 2주 동안 배운 기본 한자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단 이틀 만에 문맹자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문자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그 말씀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대학 시절 만났던 한국인 유학생 김준호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나라의 글자를 자랑스러워했죠. 처음에는 그의 자부심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문화를 가졌다고 그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의 자부심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의 자부심과 전통을 지키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실험이 보여주는 명백한 결과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실험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육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는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실험을 이끌어갔죠. 에드워드 교수가 세 번째 날에 가져온 것은 놀랍게도 한국의 대중문화였습니다. 그는 수업 시작 전 한국 가수 BTS의 음악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음악의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에드워드는 영상을 멈추고 단어 몇 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방탄, 소년단, 사랑, 음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이미 배운 자모를 활용해 이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지루함이나 어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성취감으로 가득 찼죠. 점심 식사 시간, 에드워드는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치와 비빔밥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에 참가자들은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곧 맛있다며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 에드워드는 이 음식의 이름을 한글로 칠판에 적고 참가자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김치, 비빔밥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이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벼운 문화 콘텐츠가 교육에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 중국의 교육은 항상 엄격함과 반복 학습을 강조해 왔는데 이렇게 즐겁게 배울 수 있다니요. 오후 세션에서 에드워드는 더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인기 드라마 클립을 보여주며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한글로 학습하게 했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와 같은 표현들이었죠. 참가자들은 배우들의 대사를 따라하며 웃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글 읽기와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 여성 참가자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쓴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어가 아닌 한글이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에드워드는 제게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루징 선생님,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닐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참가자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일찍 와서 복습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글 단어를 가르치고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반면 한자 학습 그룹은 여전히 기초적인 한자 수십 개를 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에드워드는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대중음악 가사를 한글로 적어주고 그것을 함께 읽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참가자들이 곧 음악에 맞춰 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글자를 읽는 것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에드워드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편지를 쓰는 과제를 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짧지만 의미 있는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 4일 만에 문맹이었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중국어가 아닌 외국의 문자로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항상 규율과 반복을 강조해왔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왔죠. 하지만 이 미국 교수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즐거움과 문화적 맥락을 통한 학습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부정할 수 없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에드워드는 실험의 새로운 단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에드워드 교수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글과 한자를 병행해서 가르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건 실험 설계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요? 애초에 두 문자 체계의 습득 속도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건가요? 에드워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효과적인 문해력 향상 방법을 찾는 것 아닌가요? 만약 한글이 한자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아닐까요? 저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한자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오전 세션에서 에드워드는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인 한자 몇 개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 주었죠. 예를 들어 사람인이라는 한자 옆에 인이라고 한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한글 발음을 읽은 다음 그 한자의 의미와 형태를 학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한글 발음을 통해 한자의 소리를 쉽게 기억했고 그것이 한자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자만 배우던 그룹은 여전히 기본 한자의 모양과 발음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한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방식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자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무서웠는데 발음을 한글로 알면 읽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소리를 알면 의미를 기억하기도 쉽고요. 오후 세션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중국어 문장을 한글로 표기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적힌 중국어 발음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해당하는 한자를 보여주니 참가자들은 한자와 발음, 의미를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실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을 먼저 익힌 그룹이 한자 인식 및 성조 구분 능력도 더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소리 표현 방식이 중국어의 복잡한 성조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았죠.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저는 처음으로 이 실험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한자 병행 학습 그룹의 문해력 향상 속도는 한자만 학습한 그룹의 3배였습니다. 수치를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짠가? 에드워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루징 선생님, 이것은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글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학습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저는 이 실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중국 내 언론은 이미 이 소식을 접하고 논란과 찬사 양쪽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보수적인 매체들은 외국의 교수법이 중국의 전통 교육을 위협한다며 비판했고 진보적인 매체들은 이를 문맹 퇴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었고 곧 교육부에 공식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한밤중 저는 스촨의 작은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니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와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저는 사실만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은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만을 보고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제가 확신했던 진리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공식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최고위 관료들과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에드워드가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실험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어요. 참가자들의 학습 곡선을 보여주는 그래프, 한글과 한자의 병행 학습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 그리고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모든 데이터는 명확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이것이 중국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5,000년 역사의 문자를 포기하라는 건가요? 라며 살짝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자 에드워드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를 한글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글이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당연히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옹호하며 시작했을 겁니다. 중국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철학의 산물이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농촌 지역의 문맹률은 여전히 높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제 동료들까지도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꿋꿋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글은 한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더 쉽게 익히게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중국인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토론은 계속됐고 매우 격렬했어요. 보수파는 문화적 순수성을 강조했고 개혁파는 실용성을 주장했죠. 젊은 공무원들은 대체로 실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리빙웨이 차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에드워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솔직한 증언이 없었다면 이런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도 혼란스럽지만 적어도 제가 본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현대적인 빌딩들과 고대 건축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육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글은 한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더 쉽게 익히게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요. 점점 그의 관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실행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지역은 스촨성 12개 마을로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그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책임자가 되어 열심히 분석하고 검토했어요. 첫 현장 방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 50여 명의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70대, 80대 노인들도 서로 도우며 학습하고 있었죠.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한 것이 놀라웠어요. 그중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루징 선생님, 우리 마을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도 메시지를 보내고 약 설명서를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에게 온 편지도 남의 도움 없이 읽을 수 있게 됐죠.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문맹률이 35%에서 20%로 급감했고 6개월 후에는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농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속도였죠. 더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의 학습열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든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제가 손자에게 쓴 첫 편지입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편지에는 한글로 적힌 중국어 문장과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한자가 적혀 있었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매체들도 이제는 앞다투어 긍정적인 보도를 내보냈죠. 한 유명 신문은 한글로 시작해 한자로 완성하는 새로운 문해교육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러 시범단지 중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마지막 방문 때였어요. 처음 실험에 참여했던 노인이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고맙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는 격렬히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감동을 느끼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비로소 제가 틀렸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도 프로젝트의 성공에 주목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고위 관료들도 이제는 앞다투어 이 방식의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서 제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죠. 에드워드 교수가 미국으로 귀국하는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최종 보고서를 보여주었고 결론 부분에 적힌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글은 다른 문화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다리입니다. 6개월 전에 저였다면 이런 말에 격렬히 반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죠.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문화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에드워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과학적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될 거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데이터는 단순한 언어 습득 효율성을 보여줄 뿐이고 실제 적용했을 때의 결과는 또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해냈고 우리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에드워드는 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인 책이었죠. 표지에는 고전 중국 시가 한글로도 적혀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두 문자가 함께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시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려는 일의 본질 아닐까요? 에드워드 교수는 떠났고 저는 다시 스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글을 읽고 기뻐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을에 들린 후 베이징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이번 실험에 참여했던 노인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루징 선생님,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놓쳐온 가능성을. 그의 눈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고 앞으로는 친구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는 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뭉클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의심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는 용기가 진정한 미래를 여는 법이죠. 처음엔 한글을 외국의 이질적 문자로 경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고립될 때가 아니라 교류할 때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글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징검다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었죠. 이제는 교육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동안의 프로젝트를 되새겼어요. 이는 저에게 문화적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1년 후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과 달리 180도 바뀌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어디서 왔는지 되돌아봤어요. 할아버지의 한국전쟁 이야기, 미국 유학 시절 겪은 인종차별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죠. 이게 저에게 왜곡된 시각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글이 다르게 보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세종대왕의 선견 지명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참에 베이징 대학에서 한글과 한자의 상호 보완적 교육법을 연구하는 특별 과정까지 개설했습니다. 또한 에드워드와 함께 국제학술지에 공동 논문도 발표했어요. 최근에는 한국교육부에서도 공동 연구 제안이 왔습니다. 작은 실험에서 시작된 일이 국제적 협력으로 발전한 것이죠. 지금의 저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 여정은 결국 제 내면의 여정이기도 했어요. 문화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나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가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그리고 한글은 정말 대단하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적 가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녹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